어제 PPI 발표 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보였죠? 사실 CPI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 내용 면에서는 좋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코어 상품, 재화단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마무리가 돼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상승한 부분도 얘기를 해드렸고, 실제 임차 렌트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런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월 CPI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좋은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 시장이 꽤나 잘 버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어제 PPI가 나오는 걸 보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도 PPI까지 지켜보자라는 흐름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PPI 물가 보시게 되면 전월 대비 0.6% 올랐습니다. 이게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월간 상승률이고요. YOY는 1.6입니다. 재차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코어 자체는 1월달보다는 조금 떨어진 모습입니다. CPI가 PPI가 나왔기 때문에 29일날 나오게 될 PCE 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코어 PCE가 0.4% 상승하는 것으로 지난 1월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물가의 흐름을 확인 후 모디스 3월 점도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죠. 지금 연내 3번 인하 전망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조금 분포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명 정도만 의원들이 이탈을 하더라도 올해 3번의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5년도 지금 결국에는 4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 센티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WTI도 지금 80불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23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80불을 상회한 거라서 계속 80불을 넘어서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크게 다시 상회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 다시 상방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채권 시장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왔고요. 결국 뭡니까? 물가 우려입니다. 1월부터 시작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죠. 여기에 앨런 재무장관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채권 투자, 특히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 롱텀의 중립금리,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2.5입니다. 보시면 여기 2.5에 가장 많이 찍혀 있잖아요. 이게 계속 2.5에 찍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목표 물가는 2%고 여기에 플러스 중립금리 0.5%를 더해서 이 2.5가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높아지면 이게 높아지겠죠. 중립금리가 높아지든지 목표 물가 2%가 높아지면 이 2.5가 아니고 이 위로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5가 8명, 그리고 그 이하로 찍은 게 3명입니다. 총 11명의 의원이 2.5 이하로 찍었는데, 이런 미세한 변화, 11명 중에서 몇 명이 더 위로 이탈할까, 이 작은 변화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이 자체 목표 2.5를 바꿀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왜냐하면 물가를 잡아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높여버린다? 그러면 물가를 포기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2.5라는 중간값 자체가 변할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미세하게 조정되는 이런 흐름, 이런 관측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변화는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폭탄급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변화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연준이 사실은 장기적인 중립금리를 2.5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추이 보시면 5%가 넘었던 이 구간에서 목표 물가 2%까지 떨어졌던 이런 추이를 보시면 그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구간이 나타난 것이죠. 이 불과 몇 개 전만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와서 지금 약간의 울퉁불퉁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근데 이게 결국엔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하방으로 떨어질 것이냐를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다 좋아요. 물가가 이렇게 높은, 잘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언제까지 지금의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제약적인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 시장에서의 베팅에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에는 근접할 것이다. 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긴축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어왔잖아요. 이 부담은 결국 중소기업이든 실물단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수요가 빠르게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근에 임금 상승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서비스 물가와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제가 2월달 큰 폭으로 하락한 이 임금 보상 인상 계획이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어제 영상에 담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에 대한 긴축 강도가 점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임금 인상 여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곧 서비스 물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서비스 물가로 이어지면 결국 서비스 물가는 완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비스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에서 3%까지는 물가가 빨리 떨어졌지만 3에서 2%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을 보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둔화, 위축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용시장의 데이터는 물가와 달리 연준이 상반기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둔화되고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실업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해고랑 관련된 거잖아요. 해고 데이터는 부러지고 나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선행지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고용지표 대부분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PPI까지 집계가 되면서 결국 PCE까지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3월달 FOMC의 경제 전망에서 이 점도표 가장 큰 우려는 이겁니다. 연내 3번 인하였는데 이게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아직은 3번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이 약해졌죠. 보시면 6월달 인하가 근데 유지가 40% 정도예요. 상당히 대등대등한 정도까지 많이 후퇴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3월달 상반기 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지금 이 물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1월달, 2월달 디스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추세를 반전해서 다시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아질까? 이거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라는 게 쭉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 이 울퉁불퉁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목표 물가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서비스 물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물단, 고용단 이쪽에서의 둔화와 위축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쪽 데이터 자체는 계속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도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리고 2월 소매 판매도 업데이트가 됐죠. 보시게 되면 2월달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반등이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업데이트된 이후로 GDP 나우 1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3.2에서 2.3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진한 겁니다. 이 부진한 이유가 보시면 지난 1월달 또 하향 조정이 됐죠. 0.8에서 1.05까지 더 낮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2월달도 더 하향 조정이 됐어요. 0.5에서 0.1까지 떨어진 것이고 지금 이번 달 0.58, 0.6이 나오긴 했지만 이 또한 계속 또 하향 조정이 될 것이고 1월달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한 것이죠. 그게 이 반등 정도가 시장 컨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소매 판매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절 조정에 대한 간극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주유소, 변동성 있는 걸 좀 빼고 보시게 되면 어찌 보면 실질 소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0.28입니다. 그런데 계절 조정하기 전에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1월달 마이너스 19%까지 크게 줄었다가 여전히 마이너스 0.39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절 조정을 빼고 놓고 보면 그렇게 뚜렷한 회복세, 반등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매 판매는
그렇게 봐야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지난달 대비 좀 소폭 반등한 거, 이거를 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개정된 이후죠. 이게 소매 판매 증감률 추이인데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높아졌지만 이게 원래 여기서 더 떨어진 거잖아요. 1월 달이. 여기서 높아진 거고. 뭐 그것 또한 사실은 뭐 계절 조정을 빼고 이렇게 보게 되면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계절 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연말에 돈을 많이 쓰고 1월 달에는 적게 쓰는 흐름이 이 간극이 컸었는데 이게 평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절 조정 자체는 예전 데이터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2월달 소매 판매가 뭐 이 정도 늘었는데 사실은 계절 조정을 해서 더 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2월달 수준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전체적인 소매 판매의 추이를 보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물가에 대한 반등, 그리고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직전 달보다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런 흐름, 생각보다 경제가, 소비가 위축되는 그 강도가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물가가 다시 들썩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채권 시장에 있어서 밀린 숙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결국 작년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변화하는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인플레이션의 기저효과가 이제는 마무리가 돼서 끝나는 국면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밀린 숙제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때 울퉁불퉁하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게 결국 물가가 3%에서 2%까지 가는 그 험난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거나 뭐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4%, 지금 4.2%의 장기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뭐 다시 5% 이렇게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사실 너무 낮고요. 거기 특히 5%에서 3%까지 잘 내려왔고, 이제 3에서 2%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서비스 물가다. 근데 이는 곧 중소기업들의 임금 상승률 측면에서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리 나쁜 위치가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들이 함께 몰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여기서 사실 뭐 부채 문제까지도 불거지게 된다면 더 뭐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부채 문제가 이미 다 소화를 했다라고 봅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5% 넘어갈 때 부채 문제가 한껏 이슈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대선 국면입니다. 이 대선 국면의 특징이 뭐냐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강하게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부채 문제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사실은 이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딱히 뭐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한번 우리가 면역을 맞았기 때문에 재차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강도가 더해진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둔화되고 있는 이런 실물단에서의 고용 위축하고 물가가 들썩이는 부분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이 연준의 스탠스에서 3월 FOMC SAP 경제 전망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이번에 연내 몇 번을 인하할 거냐, 그리고 롱텀에 대한 중립금리 미세한 변화가 일어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 압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결국 경기가 어느 정도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낙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YB들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맥락이 다 그겁니다. 지금 경기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물가가 들썩이는 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옐런 재무장관도 과거같이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미국의 경기가 나쁘다,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균형 잡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결국 옐런 재무장관 얘기는 뭡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 과거처럼 2% 목표 물가를 달성한다. 이 얘기랑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가 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소매 판매의 부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고용 데이터라든지 실물단에서의 경기 위축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지금의 제약적인 높은 금리 수준을 한동안 더 유지한다. 지금 몇 달 사이로 지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한 달 사이로 움직이는 변동입니다. 어제 뭐 금리가 그렇게 많이 뭐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게 뭡니까 결국? 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한 달 사이 후퇴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 한 달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다시 드려보면,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의 전망처럼 6월달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 안 오고 6월달 금리 인하 안 하면 경기 침체 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반대의 질문을 해볼까요? 과거 금리 인하 경로대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하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일단 계획을 세울 때는 경기 침체라는 당면한 위기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있죠. 누구나 훌륭한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싸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한 번이라도 연준의 목표대로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 흐름이 나타났을까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뭐 옐런 장관의 얘기도 뭐 이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말로 대신하고 싶네요. 실제 경기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과거 역사 패턴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늘 실패했던 그런 사례의 원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